과연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죠. 근데 이러한 결정 못 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 폭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그럼 이제 아파트, 뭐 부동산 이쪽에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전에 원래 백그라운드가 이쪽 관련된 일이셨던 건가요? 원래 건설회사에서 분양 쪽 일로 처음 업계에 발을 들여놨죠. 근데 분양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 오픈하면은 제가 모델하우스 소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 분들이 있어요. 떴다방. 예. 그 당시에 야장도 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마침 그 다음 업무가 사업관리팀이라고 해가지고 분양받으신 그 계약 건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또 맡았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전매도장 찍으면서 네. 우리가 그냥 업자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분양권 거래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도장 찍을 때마다 피 얼마 주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분양권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네. 10년 넘어가면서 건설회사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네. 사실은 건설회사는 2009년부터 그 타이밍을 갖다가 느꼈었어요. 위기다. 그 당시에 분양이 갑자기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부터가 거의 시작이에요. 2008년에 분양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2009년 이게 분양이 돼야 되는데 안 나가네. 네. 그러면서 이게 준공된 게 2010년, 11년에 준공된 물량들이 미분양들이 적시됐었죠. 네. 이거는 유독 제가 다녔던 건설회사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2011년, 12년, 13년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회사에서 할인 분양이라는 게 진행되기도 했었죠.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서울에서도 할인 분양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무이자 혜택의 발코니 무료 무상 확장, 네. 거기다가 뭐 옵션 풀 무상 제공,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할인 선물 분양이 주고 뭐 큰 거 주고 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렇죠. 선물이야,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패키지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좀 네.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또, 마침 또 제가 그쪽 업무를 하면서, 네. 이건 사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안 살까. 참 너무나도 답답했었죠. 그렇게 많이 싸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상 업계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2013년의 바닥을 찍고 있었어요. 2013년의 바닥이다. 이제부터 상승해 간다. 근데 그걸 예측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입주 물량이었거든요. 그 당시 2007년, 8년, 9년도에 분양했던 물량들이 2010년, 11년, 12년도에 입주를 갖다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건설사들이 신규로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새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받으려고 하는 게 또 신용도가 거의 목끝까지 올라와 있었고 2013년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건설회사에서 대출이 나오는 건설회사가 5개가 안 됐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건설회사 작은 경맥이 발생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년 후, 3년 후를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2013년이 바닥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거고 그때 마침 그런데 그 당시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였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 당시 건설회사 숨통을 갖다가 좀 풀어줬던 게 빚내서 집 사라. 트레이너믹스라고 해가지고 맞아. 그 덕분에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이 싹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을 갖다 매수하면은 양도세 몇 년간 안 받고 그런 메리트를 줘가지고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갖다가 열심히 시작했던 게 2014, 15, 16 그 결과가 지금 2016, 17, 18년도에 입주 물량 폭발로 나타났던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 그림을 다 배제하고 부동산만 봤을 때는 이제 그 정권 때 했던 것들로 인해서 좀 좋았던 것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네.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입주 물량과 매매가의 상관관계는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요. 입주 물량 그러니까 이게 서울과 같은 경우는 2007년, 8년, 9년까지 갔어요. 2009년까지 갔다가 2010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또 2010년도에
상승이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또 2011년도, 대구는 서울 계속 주쓰고 있는 2013, 14, 15, 16 계속 뜨거웠었고요. 그 원인들이 다 사실은 건설회사에서 과잉 공급 들어갔다가 뜨거워하고 데여가지고 미분양 발생됐어 하면 그 지역 한동안 보질 않거든요. 그럼 또 그 공백기가 발생되면은 그 공백기 동안 분양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 공백기가 누적되면서 또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량이라는 것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너무나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참 가격을 많이 움직이는 그렇죠. 거네요. 아무래도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많은 거고 그렇죠. 그만큼 공실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변 단지들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입주한다고 하면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절반 가격이었어요. 주변 시세가 전세가 3억이야. 근데 입주 아파트는 전세가 1억 5천에 나오고 네. 왜냐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입자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전세가를 할인해 줬었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장이 또 바뀐 게 2년 동안 실거주에 해야 양도세 그렇죠. 완화 측면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장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파급 효과는 미치지는 않는데 그 단지 내에서의 파급 효과는 없지만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주변 단지들이 오히려 요즘 가격이 좀 안정되는 효과를 보이죠. 입주하는 단지에서.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아포유님께서 부동산 시장 데이터와 수치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게 뭐 늘 바뀌겠지만 상승론자에 가까우신 분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명쾌하게 얘기해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런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최근 거래량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거래량 지난 2월달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 이래로 가장 적은 거래량이 발생된 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래량 너무 박살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량이 박살나 있을 때는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락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지금 차트를 갖다가 먼저 하나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 N 거래량 월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6년 1월 달부터 2022년 1월 달까지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요. 이 붉은색 선은 평균 거래가입니다. 지금 42,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해서 만들어낸 자료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래량, 뒤에 막대 그래프만 보시게 되면은 보통 서울의 평균 거래가는 6,200건 선이에요. 6,200건 선이고요. 5,000건 밑으로 떨어진 시점에서는요, 거래량이 막대 그래프가 지금 5,000건 밑에서 떨어진 시점에서는 가격이 다 하락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하락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5,000건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5,000건 밑으로 떨어지니까 가격 하락하죠. 그렇죠.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 5,000건 밑으로 거래량 떨어지니까 하락하죠. 2012년도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 중반 이때가 좀 장기간 하락기를 거쳤던 기간인데요. 거래량 5,000건 밑으로 떨어지니까 하락하죠. 거래량 5,000건 밑으로 떨어졌는데 하락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거래량 5,000건 미만으로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졌다. 떨어지거나 혹은 보합이거나. 보합이거나. 단기간 5,000건 밑으로 떨어진 구간은 이렇게 지금 2017년처럼 보합의 흐름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가격 떨어졌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관관계 굉장히 높았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급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받았어, 당첨됐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잔금을 팔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안 팔려.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급매물로 내놓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5,0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보합 내지 혹은 하락을 갖다가 그려왔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2,500건 밑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하락했습니다. 2,500건 밑으로는 무조건 하락했어요. 네. 서울의 거래량.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2,5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하락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선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구간별로 보게 되면 2,5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하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네. 5,000건 미치면 하락이고 2,500건 미치면 무조건 하락. 5,000건 미만이면은 그러니까 보합 내지 하락. 네. 2,500건 미치면 무조건 하락. 근데 지금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2021년 1월 이후 5천 건을 넘은 적이 없어요. 5천 건을 넘지 못했으면 하락해야 되는데 가격은 급등을 갖다가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시중에 매물이 그만큼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매물이 없다는 뜻은 가진 분들이 안 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물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급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빨리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매물에서도 사실은 매물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매물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 거주 이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를 했는데 다른 투자 물건으로 잡아서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투자자 성격의 매물과 아니면 실수요자의 거주 이전 매물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양쪽이 다 막힌 상태입니다. 투자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새로운 걸 투자하려고 해도 네. 취득세가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없다면서요? 예, 지금 취득세율과 관련돼 가지고도 3주택자 이상자는 이거 뭐 10% 이상 내고 어떻게 주택을 갖다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13억이잖아요. 지금 이제 13억을 육박해서 가는데 그럼 취득세가 한 1억 3천. 예. 훨씬 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거주 이전자들, 네. 실거주자들이 이전해 가는 단계에서 팔고 가야 되는데 네. 내 집이 안 팔리니까 다른 집을 살 수도 없는 거죠. 네. 원래는 지금 이런 급등기에는 네. 어떻게 매수를 하냐. 원래는 기존 내가 먼저 사고 네. 계약을 체결했다. 그다음 내 걸 매도 물량으로 내놔도 팔리니까 네. 그렇게 선 매수 후 매도를 갖다 취했었는데 한마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시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집이 언제 팔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선매수 후 매도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 매도 가능한 물량들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매수조차도 막혀 있는 상황.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거주 이전자라든지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수하기 가장 최적의 사람들은 무주택자분들이시거든요. 아, 지금 아포유님께서는 무주택자는 지금 시기에 사도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예, 그렇죠. 어. 무주택자는 지금 사기 아주 좋죠. 아주요? 예, 왜요? 급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물건이나 사는기보다는 네. 급한 매물들,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매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종부세 압박으로 인해서 올해 6월 달 이전에 매도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같은 데 깎으면은 생각보다 많이 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깎는 것도 사실은 깎아본 사람이 깎는 건데 네. 어떻게 깎아요? 현실적인 팁. 현실적인 팁,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새긴 네. 하는데 현실적인 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에 매물 내놓으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물어봐요? 제가 매물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작년 말에 처음 집을 샀기 때문에 매물을 언제 내놓을지도 알 수 없네. 그러면은 이건 정말 귀중한 팁이 될 겁니다. 네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아니 왜 파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꼭 물어봐요. 그렇죠. 왜 물어보냐? 물어본 사람이 그만큼 많거든요. 반대의 입장에서 내가 매수를 할 때는요, 이분 왜 파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이미 물어봤어.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 매물 내놓으면 왜 파시는 거예요? 하고 살짝 물어봐요. 상대방 긴장하지 않게.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내가 다주택자인데 팔려고요. 그렇다면 다주택자인데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나요? 5월 31일. 네. 그 이후에는 종부세 기산일로 해서 어차피 6월 1일 지나가고 나면은 종부세 1년치를 내가 납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팔게 되면은 매수인이 납부해도 되니까. 그런데 매수인이 무주택자면은 사실은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프리한 거고 이분은 다주택자 입장이니까 어떻게든 떨어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서울은 특히 2주택 이상자라면은 지금 뭐 종부세 올해 분이 뭐 1억 가까이 되는 곳들이 뭐 마레프 하나 가지고 있고 잠실주공 5호단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거의 9천만 원 1억을 갖다가 네네. 종부세로 내야 되는데 네. 그걸 갖다가 사실은 안 내도 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내고폭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을 가서 물건을 보기보다는 그 매도하는 사람에 맞춰서
아, 이게 다주택자 물량이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종부세 때문에 팔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5월 31일까지 내가 잔금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가격 내고가 수천만 원까지는 내고가 가능할 수도 지금 있는 또 시간이 상황이죠. 그렇게 뭐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5월 30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거는 다시 이제 그분이 갑이 되겠죠. 그렇죠. 이분은 이미 나는 내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가격을 전혀 깎아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갖다가 이분들이 종부세를 내고 난 사람들의 심리, 매도자의 심리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에이, 어차피 1년치 종부세 내는 건데 이거 차라리 내가 그 매물 걷어들이고 내년 이맘때쯤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왜냐면 그 사이에 더 오를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호가를 갖다가 아 종부세 1억? 호가 1억 올려. 호가에 붙이자.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보시게 되면 이 차트만 봐도 나타나는 게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 잠깐 꺾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바로 6월 달, 5월 30일 이전에 매도해야 되는 물량들 잠깐 꺾였잖아요. 여기서. 그런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호가를 갖다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호가를 갖다가 종부세만큼 올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6월의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의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작년에는 이젠 그마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작년 왜 사라져요? 좀 종부세와 관련돼 가지고 네. 지금 사실상 어차피 이거 가격으로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작년에 양도세 완화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제 거의 끝나 말기다. 차기 정부에서 이 정책 계속 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걸 분석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그거죠. 아포이님 불러서 지금까지 상황을 듣고 싶은 거는 이제 다음 거를 이해하기의 맥락인 거고. 자, 올해 부동산 시장 이제 전망 이제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2,500건 밑으로 깨진 구간이 사실상 보시게 되면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게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2,500건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는 거래량 급반등이 나타났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 2,500건 밑으로 했다가 거래량 급반등이 나타나죠. 네. 2008년도, 2009년도 보시면은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도 거래량 2,500건으로 잠깐 무너졌다가 바로 거래량 급반등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트들이 이런 차트들이 만들어져요. 2,500건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거래량 급반등. 자, 이건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걸 갖다 봤을 때 사실상 이 시기에 바로 대기 수요들이 누적되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필요한 사람들 많을 테니까. 지금 눈치를 보면서 대기 수요는 누적되어 가는데 떨어지겠지 하다가 근데 대기 수요자는 누적되는데요. 문제는 매물은 누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매물을 내놨다가 안 팔렸어.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였는데 기간이 끝났어. 그럼 팔까요? 안 팔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란 거는 안 팔렸어? 그럼 임차인 맞춰가지고 2년 돌리고 말아. 해버리는 순간 얘는 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안 팔렸다라고 하면은 뭐 임차인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결정을 통해 가지고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팔려는 목적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 사안인데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은 물건들은 페널티가 붙습니다. 대신 임대차 기간이 짧게 남은 물건들은 가격을 갖다 재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임차인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매도하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이에 매물은 거쳐지고 근데 대기 수요자들은 누적되어 가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 폭발 현상이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또 매물들은 기존에 저가에 나왔던 매물들은 거쳐지거나 아니면은 매수자들이 저가의 매물들을 갖다가 사면서 같이 가격의 급등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난 구간들이 있게 되는 거래량이 거죠. 줄어들면서 그분 매도자분들은 뭐 월세나 전세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물량이 다시 좀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매수하는 분들은 결국 계속 사야 되는 거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적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지금 2,500건으로 밑으로 떨어진 게 지금 사실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치고 올라오겠네요. 지금까지 패턴을 지금 15년, 16년간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럼 중요한 거는 거래량 치고 올라왔을 때 저 빨간 매매가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건가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사실은 2,500건 밑으로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안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음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이게 지금 일별 거래량입니다. 일별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거 동일한 차트예요. 네. 일별 거래량과 서울의 거래량과 평균 거래가 차트입니다. 물론 지금 2월 지금 이게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30일의 갭으로 인해서 2월 28일 이후는 지금 아직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행선을 긋는 게 지금 아직 거래량이 집계 안 돼서 그렇고요. 지금 그런데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강해요. 지금 서울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가지만 3월 달은 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박살나 있는 상태. 원래는 이게 거래량이 하루 그냥 평일 기준으로 해서 100건을 갖다가 채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냥 한 3,000건 넘는 거래량이 나오는 건데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거래량이 이제는 한 5,000건, 6,000건일 때가 돼야 그나마 6,000건은 넘어야 상승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시 앞선 차트처럼 지금 거래량이 3,000건대에서도 이러한 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의미해 주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3월달 지금 아직 여전히 거래량은 없습니다. 네. 3월달 거래량 지금 현재 집계가 이제 하반기께 집계가 돼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는 다시 상승 기조를 갖다가 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 차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니 도대체 아포이님 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지금 거래량 주변 부동산 가보세요. 하락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이 말이 되나요? 그렇죠. 하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자, 지금 이거는 전월 대비해서 단지 규모별, 나홀로 단지, 소형 단지, 중소형 단지, 중형 단지, 중대형 단지, 대형 단지까지 그 단지 규모별 그리고 면적대별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전월 대비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지금 표기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별로 상승한 평형대들 단지별로 그리고 하락한 평형대들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한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뽑아낸 건데 작년 11월 달부터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가격 하락이라고 좀 호도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나왔죠. 실질적으로는 상승한 거래 건수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66%.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50%를 넘어섰어요. 상승한 거래 비율이. 그래서 작년 11월 달은 좀 한국 부동산에서 어떻게 이 자료를 측정한 건지, 어떻게 하락으로 전환시킨 건지 좀 약간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달도 상승 거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12월 달부터 이제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형 단지에서 상승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하락 비율이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대형 단지에서는 하락 비율이 53%가 나타났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소형 단지, 나홀로 단지에서 상승률이 계속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이 현상이 바로 1월 달, 2월 달까지도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 대형 단지와 중대형 단지, 중형 단지에서는 하락 비율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나홀로 단지와 소형 단지에서는 상승 비율이 상당히 빨리 나타나고 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정리하면 어쨌든 소형은 여전히 상승 확률이 높고 지금 대형은 좀 줄어들었다. 하락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나홀로 단지가 왜 상승하느냐. 전세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가는 거죠. 매수 가능한 주택으로. 상당히 나홀로라든지 소형 단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나홀로 소형이 가격 상승이 너무 급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 얘네가 그럼 올라가면 다른 그 중대형 그쪽에 또 올라가나요? 그렇죠. 올라간다기보다는 문제가 뭐냐. 아니, 옆에 나홀로 단지보다 중형 단지들이 싸게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형 단지보다.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그 대형 단지가 중형 단지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나홀로 소형 단지의 상승이요. 그래서 지금 뭐 3월 달은 집계가 뭐 이거는 뭐 아직 다 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존의 하락 단지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대형 단지가 가격 방어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나홀로 단지들이 너무 급하게 상승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하락할 때는 뭐 2009년 1월의 사례입니다. 지금 차트는 이때는 상승 아파트 비율이 33%밖에 안 됐고 2010년 6월 달에도 36%밖에 안 됐고 그리고 2012년 10월 달에는 39%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 당시에 가격 방어가 된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오히려 대형 단지들이 가격 방어가 되었고 나홀로 단지들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 균형점을 갖다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나타났는데 지금의 상승 패턴은 오히려 이 시기보다는 네. 지금 2019년 3월 달과 비슷해요. 2019년 3월 달이면은 현 정부 내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9년 3월 달에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상승 비율 47%로 낮게 나타났어요. 50%대가 깨졌었던 거죠. 지금 그런데 50%대가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바로 나홀로 단지들이 너무 뜨겁게 상승했거든요. 2019년 3월 달에 나타난 현상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유사해요. 그때 3월달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폭등이 나타났죠. 2019년 7월 달이 되면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금 차트를 갖다가 아예 증명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타이밍 2019년 지나고 나서 급등이 나타났죠. 7월 달, 6월 달 지나면서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6월의 법칙이 통용되었다고 봐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가장 마지막 타임은 5월 31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5월 30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시장의 매물이 다 급격하게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약간 시장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정권 교체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시장을 갖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이 종부세. 사실은 종부세라는 부분이 조세의 정감이 귀착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매도 호가에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갖다 빨리 이걸 갖다가 이거 우리 종부세 이만큼 대폭 깎아줄게. 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종부세를 돌려놓을게. 뭐 그런 부분이 빨리 나타나지 않고 이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6월의 법칙은 이번에도 도돌이표처럼 나타날 현상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또 6월 이후로 또 크게 좀 오를 확률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호가 지금 정권을 갖다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게 5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5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제일 먼저 부동산부터 종부세를 갖다 말도 안 되는 6월 달이 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해칭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종부세 완화 정책을 갖다 빨리 발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상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가 결정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비례해서 빨리 지금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양도세 완화 정책을 갖다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완화 정책을 갖다가 지금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조금 약간 숨을 갖다가 돌릴 타이밍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현 정부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너희가 지금 기준 임차인에 대해서 뭐 5% 이내에서 전세가를 갖다가 많이 올리지 않고 계약을 해주면 2년 실거주 요건을 갖다가 채운 걸로 봐주겠다라든지 이러한 정책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정책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빨리 무조건으로 해야 지금 6월 달 이후에 급등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에 조건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의 매물은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임대차 3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전세가 급등 요인 중에 임대차 3법을 갖다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2+2, 2년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4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갖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전세가를 올려가는 사람들은 기존 임차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규 임차인들이 항상 전세가를 올려가는 대상이잖아요.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거주 이전자, 뭐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전세가를 올려가는 건데 2+2로 시장의 물량들이 딱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임대차 가능 매물이 너무 부족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주 이전자들이 이 너무나도 좁아진 임대차 매물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가격을 높여가면서 임대차 3법 발의 이후로 지금까지 폭등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바로 임대차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을 또 보호해주는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시장에 임대차 가능 매물은 풍부하게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럼 임대차 시장이 더 계속 불같이 상승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항상 우리가 다시 차트를 갖다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매매 거래량이 2,500건 밑으로 폭감한 시기에는요. 시장에 투자자들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매수하는 분들은 투자자라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개입을 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해 가고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은 갈 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갈 데가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자가 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늘어나줘야 돼요. 그래야 임대차 매물에 버퍼가 생기고 이들이 들어갈 곳이 생기는 건데 지금 거래량 2,500건 이 계속 박살났다? 임대차 가능 매물도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지금 최근에 전세가 안정이 됐던 게 작년 11월, 12월, 2월 달까지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서울에. 근데 4, 5, 6 입주 물량 박살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세가 급등도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빨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세금 완화 정책이 종부세, 양도세 거기다 2+2는 보완책을 쓰면은 오히려 시장 왜곡되고요. 전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죠. 그런데 이러한 결정 못 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 폭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 뭐 양도세 이런 걸 완화를 어느 정도 한다면 폭등이 기울기가 줄어들 수 있는 걸지라도 어쨌든 상승한다 보시는 건가? 아니면 보합이라든가 하락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합 하락은 너무 쉽지 않아요. 보합 하락은 너무 쉽지 않고요. 상승의 기울기만 줄일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연간 입주 물량을 갖다 보시면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입주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 19, 2020년까지 입주 물량 많았어요. 많았네요. 그나마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던 거죠. 바로 이전 정부에서 분양했던 물량들이 현 정부 초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입주 물량들이 많았던 건데 현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강화라든가 신규 입주 물량을 갖다 너무 줄여버렸습니다. 분양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착공을 한 게 그만큼 없다 보니 지금 2022년 입주 물량 역대 2000년 이후 최저 물량이고요. 2023년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또 두 번째 체죠. 그리고 2024년 25,000 가구. 근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25,000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게 둔촌주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둔촌주공이 12,000세대거든요. 근데 둔촌주공마저도 지금 소송 들어가가지고 언제 준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12,000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둔촌주공이 2024년 지금 5월 달로 예상되는데 만약 정말 도급계약 해지하고 조합과 소송전이 더 길어진다. 그렇게 되면요. 2024년 입주 물량은 지금 13,00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2022, 2023, 2024의 데이터는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거의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정해진 미래고 거의. 2024년 같은 경우는 변동 여지가 있죠. 있지만. 지금 착공해서 분양한다. 그런데 변동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여기서 많이 해야 20%선 여기서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상 아무래도 너무 암울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의 지금 입주 물량 자체가. 그런데 지금 사실상 2021년도에도 29,000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해서 폭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입주 물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갖다 볼 수가 있고요. 반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2012년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었는데 2012년에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아포이님 주장대로라면 2012년도에 부동산 가격 폭등했어야 되는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타당한 반론이죠. 2013년도도 적지 않았습니까? 아포이님 주장대로라면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2012년과 2013년도에는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청사들이 전부 다 세종시로 이동하던 때예요. 2012년도에 1차로 갔고요. 2013년도에 2차로 갔습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세종시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2012년, 13년도에 청사만 이동했냐? 아니에요. 바로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지정했던 혁신도시들, 혁신도시들로 해서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뭐 수제락공사라든지 아니면 한전이라든지 뭐 여러 기관들이 금융결제원도 부산으로 갔죠. 국민연금도 딴 데 있잖아요. 예, 지금 다 이전했어요. 네네. 지방 혁신도시들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해서 이전했던 게 바로 2012년과 13년도예요. 그리고 때마침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2012년도가 역대 귀농 가구 수가 제일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였어요. 아, 귀농이 핫한 시절이 있었죠. 예, 2012년도에 갑자기 귀농 붐이 일면서 귀농해서 가지고 뭐 연 1억 이상 번다 하는 붐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또 그 당시 이 당시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귀농 활성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귀농 교육도 이 당시 시스템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전혀 농사에 대해서 기술이 없어도 정부에서 이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귀농을 장려화 시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구 분산이 되는 시점이 2012년과 13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 외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반대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역귀농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불편하고 힘들다고. 불편하고 힘든 것보다도요. 네.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완화받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서울로 억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과 이 당시는 인구 분산이 발생되던 시기였고 네. 2022년 인구 역귀성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포이님은 지금 2024년까지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걸로 보시는 것 같네요. 원래는 2023년도에 그 둔촌주공이 네. 2023년 8월 달에 입주 예정했어요. 네네. 2023년 8월 달이면 12,000세대면 이게 32,000세대까지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입주 물량도 뭐 500세대짜리, 네. 400세대짜리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입주하는 것보다는 네머드급 단지가 하나 입주해 좀 버리면은 주변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들이 선호의 대상의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고 주변 단지에 하방 압력을 갖다 강하게 행사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는 좀 안정의 타이밍이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2023년 하반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둔촌중후에서 밀리고 지금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바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합과 건설 사이 갈등이 나타난 이유는 분양가가 조합에서 원활한 분양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조합에서도 넉넉하고 시공사와의 협의도 순조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분양가 부분을 갖다가 계속 몇 번을 갖다가 벤치를 맞게 됩니다. 최근에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이거 감정평가 이상한데? 이거 말이 안 돼. 다시 받아와. 하면서 벤치를 맞게 됐고요. 그러면 그 조합 측에서는 이 공사비를 갖다 납부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로부터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이걸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 납부하라고 하면은 조합원들이 조합장 가라. 그 얘기부터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이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